모든 무지개를 넘어서 전해진. 올해는 5월에 첫 태풍이 불었다. 그것도 이른 태풍치고는 꽤나 강력한 태풍이 지나갈 거라며 외출을 삼가고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일기예보가 5월 중순 무렵부터 계속되었다. 다 부수고 지나갈 거라더니 이번에도 별거 아니었잖아. 일기예보 하는 놈들은 맨날 과장만 하지 사람들 겁만 주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윤현은 등에 책가방을 맨 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5학년이었지만 키가 작아 기껏해야 3학년쯤으로 보였다. 의자에 앉으면 발이 땅에 온전히 닿지 않아 깡마른 두 다리가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래도 저기 남쪽 지방엔 피해가 심하다더라. 와, 그렇게 심한데 어떻게 여긴 이렇게 조용하대? 그러니까 말야, 이 동네에 태풍 피해가 없는 건 다행인 거고, 비가 먼지를 다 씻어내어 새파랗고 맑게 떠오른 하늘 아래 크리스탈 시티의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거나 정류장 옆을 지나가며 저마다 태풍 이야기에 바빴다. 윤현은 문득 생각했다. 한 장짜리 유리창들이 줄줄이 깨져나가고 간판 대신 걸어놓은 현수막이 푹 찢어져 날아가던 날을.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건 싫다고 칭얼거리는 동생들과 함께 이불 밑에 숨어들어 숨죽이던 어젯밤을. 태풍이 이 도시를 제대로 때리고 지나간 날을. 멀리 남쪽 지방까지 갈 것도 없었다. 여기 크리스털 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내 정거장만 가도, 아니 차로 간다면 큰 길 따라 조금만 가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지대가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태풍이며 폭우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재난은 사는 곳의 해발 고도에 달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게 문제라면 아쿠아 마린 시티나 투모로우 시티는 이미 물바다가 되고도 남았어야 했을 것이다.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 버스를 타고 1시간도 못 가서 닿는 투모로우 시티는 원래는 소나무가 많아서 송도 앞바다라 불렸던 바닷가의 넓은 뻘밭을 간척해서 만든 도시였다. 지대가 낮으니까 혹은 원래 바다였던 땅을 메워 무트로 만든 곳이니까 학교에서 배운 상식대로라면 홍수가 나도 그쪽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게 맞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산비탈에 자리 잡은 윤현의 동네보다 훨씬 낮은 지대에 있는 이곳 크리스털 시티의 변두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조차도 비가 온다고 해서 물이 역류하거나 학교 진입로가 물에 잠기는 일은 없었다. 윤현네 집 앞에 작은 가게가 물에 휩쓸리고 태풍이 불고 나면 크고 작은 피해들이 생기는 가운데에도 이곳은 지나가는 태풍을 남의 일 대하듯 평화로웠다. 그건 완전히 동떨어진 두 개의 세계였다. 마치 꿈과 현실 같은. 어른들은 말하곤 했다. 꿈은 꿈일 뿐이다. 자고 일어나면 곧 잊어버리는 허망한 것. 옛말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 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잖니. 크리스털 시티의 사람들이 무어라 말하든 섣부른 꿈을 꾸지 말고 그저 놓아버리면,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편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인생을 정말 참고 견딜 수 있을까? 유녀는 답답했다. 한껏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가슴이 뛰었지만 아무리 숨을 헐떡여도 부족해진 산소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유녀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감정이 그저 아득하고 고통스러웠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존엄한 생물이자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산업 문명의 수혜를 누릴 권리가 있는 이들이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사람답게 존엄히 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곳 사람들은 나라로부터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 수당을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을 받는다. 유녀는 그렇게 배웠다. 유년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집에는 유년을 비롯해서 두 동생이 더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실업 수당과 함께 새 아이 몫의 양육 수당을 받았다. 어머니도 이모와 외삼촌도 동생들의 아버지들도 누구 하나 일하러 나가지 않았다. 유년의 가족이라 할 만한 사람들은 전부 그랬다. 애써서 살 필요 없어. 왜 우리 집 어른들은 아무도 일하지 않느냐고 유년이 물었을 때 이모가 말했다. 취직을 하면 실업수당이 안 나오잖니. 크리스탈 시티 쪽에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걸요. 크리스탈 시티랑 여기가 같니? 이모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이곳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란 대체로 실업수당만큼도 못 버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사람들은 딱히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어차피 일하러 가봐야 남한테 머리나 숙여야 하잖아. 넌 그런 게 좋아? 그리고 가끔은 사람도 아니고 AI 로봇들한테 지시를 받아야 하잖아. 주급도 그 깡통들이 주고.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네. 그런 거 다 때려 부셨으면 좋겠는데. 그치만 AI가 인간 대신 일하니까 인간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랬어요. 너 말 잘했다. AI들이 인간 대신 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왜 굳이 AI에게 굽실거려 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굳이 애써서 살 필요 없어. 이 겉똑똑이야. 내가 그래서 애새끼들 학교 같은데 굳이 보낼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모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왜 네 또래 애들 다들 학교 잘 안 가잖니? 넌 대체 누구 닮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이모.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네 엄마도 외삼촌도 전부 학교는 다녔잖아. 넌 대체 초등학교 좀 다닌다고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그래? 쬐끄만 게. 귀찮게 말이야. 양육수당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뜻이라고 배웠다.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무상 교육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 중에는 대학에 간 사람이 없었다. 중학교 졸업장들은 다들 있었고 더러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어떻게 한 이들이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에 가고 싶으면 어려운 시험을 치러야 했다. 그런 것은 마치 먹지도 못하는 꽃 같은 것을
비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다 억지로라도 학교에 끌려갔던 어른들 세대와 달리 유년의 또래 아이들은 그나마 학교에도 잘 가지 않았다. 전염병 때문이었다. 원래대로라면 학교에서는 갓 입학한 1, 2학년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통학 교육을 시켰다. 일단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약 2년 동안 커다란 후추통같이 생긴 교사들이 사는 동네별로 구역을 묶어서 아이들을 인솔해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는 비슷비슷한 골목에 사는 아이들끼리 친해져서 함께 통학할 수 있도록 모둠을 만들기도 하고 상급생과 통학 짝꿍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유년이 학교에 가기 몇 년 전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감염되는 신종 전염병이 돌자 학교는 한동안 통학 교육을 완전히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면서 이 골목의 아이들은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교에 가려던 아이들도 같은 골목의 또래 친구들이 다들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보고 함께 놀러 나가다가 어느 순간 학교를 포기하기도 했다. 통학 교육이 없어지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귀찮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도 있었다. 유년도 하마터면 그럴 뻔했다. 유년의 엄마는 이제 7살 된 아이를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로 데려갔다가 데리고 올 만큼 자식에게 정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다.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며 내팽개쳤다. 크리스털 시티의 공립초등학교 청소부로 일하는 아랫집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유년도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했을지 모른다. 7살 난 유년은 아랫집 할머니를 따라 동트기 전에 학교에 갔다가 4학년 언니들 수업이 끝나는 오후에야 할머니를 따라 돌아왔다. 1년쯤 지나자 유년은 혼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아랫집 할머니는 그래도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유년이 커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개천에서 용이 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집안 사람들은 다들 심드렁했다. 아니, 공연히 어린애에게 헛바람 넣지 말라고 할머니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다. 넌 왜 그러니?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싫어서 그래요? 옛날에야 그런 말도 있긴 했지. 개천에서 뭐가 나온다고. 근데 요즘 누가 그런 말을 해? 해봤자 여기서 못 벗어나. 이모라서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꿈 깨시고 그냥 여기서 숙이고 살아. 이모 말대로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벌건 대낮에 소주를 마시며 어린 애에게 노력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았다. 이모는 손등으로 입가에 흘러내린 소주를 훔쳐내며 중얼거렸다. 넌 진짜 징그러운 애야. 이 동네에 누가 했어요, 그랬어요, 그런 말을 쓰고 그래? 어른한테 쌍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럼 이모한테 존댓말 하지 말아요? 해. 징그럽다면서요. 징그러워. 아, 되게 근질거리고 징그러운 건 맞는데 그래도 지 딴에는 어른 대접이라고 하는 거잖니. 이상해.
유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은 몸을 한껏 웅크리고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여기저기를 울리는 여름에는 특히 그랬다. 6월에 접어들며 유난히 햇살을 많이 받는 이 산비탈은 한낮이 되면 기온이 사람 체온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8월이 되면 40도에 육박할 것이다. 그렇게 낡은 지붕을 녹일 듯한 무더위가 쏟아지고 노인들이 길가에서 픽픽 쓰러지는 그런 날이면 사람들은 다들 더위에 머리가 돌아버린 것처럼 욕설을 하고 멱살을 붙잡고 싸우거나 했다. 아이들이라고 다를 것도 없었다. 짱돌을 들고 머리가 터지도록 치고받는 동네 오빠들, TV나 게임기 앞에서 늘어져 있거나 벌써부터 술을 훔쳐 마시다가 두들겨 맞는 아이들 속에서 유녀는 자신이 이 골목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이질적인 존재였기에 이 골목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참을 수 없는 일일 거야. 유녀는 문득 생각했다. 여기서 벗어날 희망이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게임을 하거나 TV 앞에 누워 있거나 혹은 암호하거나 싸우고 입만 열면 욕설을 내뱉는 그런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았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한없이 움츠러들다가 사라지고 싶었다. 마치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물론 크리스털 시티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 역시 전염병이 도는 기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낮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말을 점잖게 하거나 적어도 점잖은 척이라도 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옷을 맵시 있게 입었고 집에 가사일을 돕는 AI 로봇을 두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며 가정교사 로봇도 들였다. 유년을 두고 냄새나는 달동네나 거지 새끼라고 놀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골목의 아이들이 쓰는 험악한 말 몇 마디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기가 질린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멍청하고 음흉했지만 골목의 아이들과 비교하면 온실 속의 꽃이라는 느낌이 들 만큼 연약한 구석들이 있었다.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지만 자기 아이가 그런 욕설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학교에 달려오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교실 여기저기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장치들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대개는 그 아이들이 먼저 유년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들의 부모들은 유년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아니, 애초에 그 동네애가 왜 여기까지 학교를 다닌답니까? 그들은 달동네, 소위 기층민 구역의 아이들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정색하고 말했다. 그런 동네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 애들 교육에 아무래도 안 좋지 않겠어요? 유년은 학부모들과 후추통 같은 교사들, 그리고 엄격한 얼굴을 한 교육청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아 발끝을 흔들거렸다. 유년의 엄마는 이런 자리에도 오지 않았다. 어쩌면 아예 학교에서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불러봤자 대책이 없는 사람이니까. 건너편에는 뒷자리에 앉아 유년의 머리카락을 마구 잡아 뽑고 연필로 머리를 때려대다가 골목길에 험악한 욕설 한마디에 파랗게 질렸던 녀석이 기가 죽은 채 앉아 있었다. 유년이 그런 나쁜 욕을 했으니까 모두가 자기 편일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자신이 한 못된 짓들이 전부 공개되자 잔뜩 의기소침해져 있었다. 그 애의 엄마는 아들이 한 짓이 한심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아빠는 아직도 자기 아들보다는 유년에게 문제가 있다는 듯 교육청에서 온 장학사에게 항의를 했다. 아니, 쟤들은 쟤들끼리 학교를 다니면 되잖아요. 그 동네는 학교도 없답니까? 네. 아니, 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뻔히 알면서 내버려 둬요? 나 이거 민원 넣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아들이 괜한 일에 휘말렸다고 신고할 거란 말입니다. 하시죠. 제가 그래도 높은 분들도 많이 아는데 말입니다. 그러시죠. 어디 보자. 이 학교는 1937년에 세워졌습니다. 크리스털 시티가 들어오기도 전에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동네 아이들은 그때에도 이 학교에 다녔고요. 오히려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쪽 지역 아이들은 나중에 다니게 되었네요.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애초에 학교를 분리해 줬어야지요. 교육청 장학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유년은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일을 한두 번 본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학생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지역은 급경사지라 재해 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안 오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이때에 그런 힘든 여건에서도 묵묵히 학교에 오는 아이라면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지 선생님 자녀분처럼 때리고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아니, 얘가 한 욕설 못 들었어요? 학교 분위기에 아주 물을 흐리지 않느냐 말입니다. 네, 보호자들께 그런 말들을 보고 배웠겠지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오는 거겠죠. 그건 이 아이의 권리인데 선생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박탈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년은 창밖을 흘끔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자신이 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그 골목에 살기 때문이고 저 버릇없는 말썽꾸러기가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유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더 고급스럽고 더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이곳 변두리에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지금 장학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는 저 아저씨가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도 진짜 중심가 학교에 다닌다면 변두리 놈들이 물을 흐린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른다.
너는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순간 입이 바싹 말라왔다. 크게 혼이 나거나 혹은 어마어마한 잔소리를 듣거나 재수가 없으면 부모님 좀 뵙게 집으로 같이 가자는 말을 들을 줄 알았다. 하지만 장학사는 윤현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윤현에게 조금 다른 질문들을 했다.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 집에 가서는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책들을 읽고 있는지를. 윤현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중한 태도로 대답하면서 책에서 본 점잖은 태도를 흉내내는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면 바이드는 있고?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네, 없어요. 아, 퍼시픽은 써본 적 있지만요. 장학사는 한숨을 쉬었다. 원래는 14살이 지나야 바이오 아이디를 만들 수 있지만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혹은 아기가 걸음마를 하고 처음 공립도서관이나 어린이 박물관에 갈 무렵에 보호자의 동의하에 바이디를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말이다. 나중에 바이디를 만들 거지? 언제부터 만들 수 있는지는 알고 있니? 네, 중학교에 가면 만들 수 있다고 들었어요. 12번째 생일이 지나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들 수 있지. 아, 몰랐어요, 그건. 네 주변은 어때? 어른들은 그걸 사용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아니요, 쓰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어릴 때 만들었을 거예요. 윤현은 대답하다 말고 고개를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학교 애들처럼요. 그런데 바이디가 없는데 퍼시픽은 어떻게 사용한 거니? 혼 안 내실 거죠?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게 아주 옛날에는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는 말도 있었다. 네? 그렇다고 정말로 책을 훔쳐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정상 참작이 된다는 이야기야. 혼 안 낼 테니 말해보렴. 그게 같은 반 애들이요. 응? 우리 반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학교에 가려면 포트폴리오를 잘해야 한다고요. 근데 자기들 엄마가 독서 포트폴리오를 매주 확인하시는데 매주 책을 읽고 뭔가 쓰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도와주었니? 어차피 사람 대신 AI가 일하는 시대다. 악착같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던 시대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지났다. 하지만 대신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계층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아하게 옷을 잘 입고 고급스러운 술과 복잡한 이름의 요리들을 먹을 줄 알고 자기 집 앞마당이 있으면 정원을, 그렇지 않으면 값비싼 아파트의 내부를 꾸미며 고상한 취향을 과시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헌법 이전에 계층이 있었고 그 이전에 신분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굴었다. 깊이 있게 학문을 접하는 일은 없더라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 정도는 읽어줘야 하고 집에서는 유행가를 들을지언정 집 밖에서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피아니스트의 클래식 공연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록에 보면 네가 학교에서 독서 감상문 시간에 아주 발표를 잘했다고 되어 있던데. 네, 그래서 자기 바이디로 퍼시픽에서 동화책을 읽어도 된다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책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껏 읽고 읽은 만큼 독후감만 써주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써주었구나. 그럼 그 친구는 전학 갔어요. 전학을? 제가 써준 감상문이 칭찬을 받아서 더 좋은 학교로 간다고 이사를 갔어요. 그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저런 서운했겠네. 그게 혼내지 않으시는 거죠? 자식이 학자가 되기를 바라진 않더라도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부터 책을 읽혔다. 그림책을 읽을 나이가 되면 다국적 서점 기업 퍼시픽에 계정을 만들고 바이디를 연결해서 아이가 마음껏 원하는 책, 하지만 퍼시픽의 전문 사서들이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맞추어 정성껏 엄선한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어린이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 주는 것이 부모의 미덕이라 여겨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시작부터 12년만큼 차이가 생긴다. 어린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자기 바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어 혼자 공립도서관에 갈 수 있을 만큼 그때 윤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장학사는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윤현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네? 나랑 같이 밥이나 먹자. 너희 집에는 담임 선생님이 연락하실 테니까. 저희 엄마는 AI 로봇을 싫어하시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하면 엄마는 틀림없이 그 후추통이나 깡통같이 생긴 것이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며 화를 낼 텐데 윤현은 어깨를 움츠렸다. 하지만 장학사가 가자는데 싫다고 말하고 싶진 않았다.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저 윤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비웃지 않고 들어주는 어른을 만난 것이 처음이어서 이 사람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장학사는 별말 없이 윤현을 데리고 버스에 탔다. 멀리 가지는 않았다. 가까운 역을 지나 오래된 극장, 그릇 도매상가를 낀 버스 정류장에서 그는 윤현을 데리고 내렸다. 내리자. 중앙시장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보였다. 여긴 윤현도 아는 동네였다. 알록달록한 한복집이며 그릇집들, 안쪽에는 중고 물건이나 고세 물품들을 파는 시장이 있었다. 그는 잘 차려입은 어른이었지만 시장 안쪽의 떡볶이 가게에 앉아있는 모습이 전혀 어색해 보이질 않았다. 이상한 사람이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은 이런 데는 오지 않을 줄 알았다. 윤현은 그가 시켜주는 대로 떡볶이와 튀김과 탄산 음료들을 먹고 마시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와 떡볶이를 먹는 상황 같은 것은 상상해보지 못했다. 괜찮을까? 함부로 남을 따라가면 어디 이상한 술집 같은데 팔려간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교육청에 장학사라고 했으니 적어도 떡볶이로 사람을 깨워다가
이상한데 팔아버리진 않을 것 같았다. 별로 두리번거리지 않던데 이 동네를 잘 아는 모양이구나. 엄마 따라 몇 번 와봤어요. 유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 친구들은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 아마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다. 같은 반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번듯한 마트에서 새 옷과 음식을 사겠지만 골목의 어른들은 이곳에서 펑퍼짐한 중고 옷을 샀다. 어떤 곳에서 태어나는지도, 어떤 부모님의 아이로 태어나 자랐는지도, 집안에 돈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문제도 유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던 것들이다. 하지만 적어도 개천보다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공부했다. 하지만 공부를 잘 하는 것만으로는 골목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자신이 쓰는 말이 무척 거칠고 나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골목 아이들이나 그들이 보는 개인 방송의 진행자들이 쓰는 험하고 거칠며 말끝을 대충 흐리는 말투 대신 AI 로봇 선생님의 딱딱하지만 정갈한 말투를 따라 하려고 애썼다. 그러다가 로봇 같은 말투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골목의 아이라고 조롱을 받는 것보다는 로봇 쪽이 나았다. 어떻게든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거라고. 적어도 개천보다는 넓은 곳으로, 깊이 흐르는 강물로, 넓은 바다로 가고 싶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유녀는 알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 개천을 벗어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헛된 꿈을 꾸어봤자 소용없다고. 너는 평생 여기서 살게 될 거라고. 학교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배우고 잘난 척 되바라진 소리를 해봤자 인생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장학사가 물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잘 모르겠어요. 5학년이면 슬슬 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할 나이가 됐는데. 알아요. 하지만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고 싶지 않은 거라면 많이 있는데. 그럼 뭐가 되기 싫은 거냐? 전 우리 동네 어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유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중얼거렸다.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코가 테이블에 닿을 만큼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어른이 되면 뭐라도 좋으니까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 어른들은 AI 로봇들을 싫어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싫어해요. 그런데 전 그렇게 무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 AI 로봇처럼요. AI 로봇의 어떤 점이 좋은 거니? 너는 빠르고 정확하고 말끔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AI 로봇보다 위대하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다. 그런데 저는 AI 로봇을 만든 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고 AI 로봇들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AI 로봇보다 우리 인간이 뛰어나다고 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고 창피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문득 키다리 아저씨 생각이 났다. 빨간 머리엔 생각도 났다. 고아인 여자아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야기들이. 제루샤는 키다리 아저씨의 후원을 받아 대학에 가고 작가가 되기 위해 공부도 했다. 빨간 머리에는 마릴라와 매튜 남매의 집 그린 게이블즈에서 자라며 공부하고 퀸즈 학교에 장학금을 받아 진학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여자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면 어쩌면 누군가 굉장한 어른을 만나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유녀는 알고 있었다. 그런 건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나를 데려가 주지 못하고 내 운명을 바꿔주지도 못할 거라고. 그 생각에 문득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런 걸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말해봐. 괜찮으니까. 꿈하고 현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 같아요. 꿈과 현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세상과 학교가 있는 크리스털 시티는 너무 다르니까. 장학사는 유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 이해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크리스털 시티나 학교가 사라지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네가 영영 그곳으로 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유년의 얼굴은 더는 빨개질 수 없을 만큼 새빨개져 있었다. 장학사는 키다리 아저씨에서처럼 유년을 대학에 보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빨간 머리엔의 마릴라처럼 유년의 새로운 보호자가 되어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년의 어린 가슴이 두근거렸다. 차분해 지려고 애를 써도 무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들뜬 설렘이 자꾸만 밀려 들어왔다. 여기까지는 혼자 올 수 있다고 했지? 중앙시장 입구 앞에서 장학사가 물었을 때 유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학사는 유년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조금 더 걷기 시작했다. 얼마 걷지 않아 낡고 오래된 초등학교가 보였다. 그는 초등학교를 한번 흘끔 쳐다보고는 다시 유년과 한 걸음쯤 거리를 두고 앞서 걸었다. 그리고 유년이 상상해 본 적 없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저게 서점이에요? 유년이 살고 있는 골목에는 서점이 없었다. 책을 읽는 사람도 없으니 서점 같은 게 들어와 봤자 굶어 죽기 십상이었다. 유년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는 문구점을 겸한 작은 서점이 있었지만 크리스털 시티의 아이들은 대부분 퍼시픽을 통해 동화책을 읽다 보니 종이책은 거의 들여놓지 않았다. 아니, 서점이 있다고 해도 유년은 학교 다닐 차비 말고는 늘 돈이 없었으므로 책을 사서 볼 여유는 없었다. 그런데 그 골목 안에는 서점 몇 개가 연달아 늘어서 있었다. 건물은 낡았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년에게는 그만한 서점들이 7, 8개가 연달아 놓인 모습 자체가 낯선 것이었다. 헌책방이야. 사람들이 실컷 보고 난 종이책들이 팔려오고 그러면 또 지금은 나오지 않는 옛날 책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을 사러 오고 그러는 곳이지. 장학사는 단말기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는 무척 낡고 빛바랜, 하지만 건물 전체에 노란색을 칠했던 흔적만은 알아볼 수 있는 서점으로 들어섰다. 마치 이상한 나라로 앨리스를 데려가던 토끼처럼 서점 안은 어둑어둑했고 오래된 책 냄새가 풍겼다. 수많은 책들의 숲을 지나 지하로 내려가니 책상과 의자가 몇 개 놓인 공간이 보였다. 이런 구질구질한데 어린애를 데리고 왔어? 장학사는 익숙한 듯 지하실로 내려가 의자에 앉았다. 나이가 들어 휘어진 머리카락을 뒤로 질끈 묶은 여자가 안경을 올리며 냉장고를 열었다. 요즘은 먼지 알러지 때문에 종이책 안 보는 애들도 많지 않아? 예, 너 음료수 마실래? 아, 네, 감사합니다. 유녀는 서점 주인이 꺼내주는 오렌지 주스병을 든 채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알던 친구들처럼 보였다. 쟤는 또 누구야? 한동안 안 오더니. 장학사는 서점 주인이 커피 믹스를 넣고 휘휘 저은 종이컵을 받아들며 웃었다. 바이디가 없어서 퍼시픽은 물론이고 동네 도서관에도 제대로 못 갈 거예요. 자기 바이디를 만들려면 1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 여기 오는 법은 가르쳐 줬으니까 애가 오면 구석에서 책이나 좀 읽게 해줘요. 갖고 싶다는 책이 있으면 나한테 달아놓고 꺼내줘도 되고. 그럴 거면 어린이 세계 문학전집 들어온 게 한 세트 있는데 차라리 그걸 사주지 그래. 싸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덩치가 커서 문제죠. 들고 가는 거야. 용달 부른다고 해도 자기 방이 있어야 책을 사주죠. 자기 같은 애라고 어설프게 친절 발휘하지 마. 서점 주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그럼 그동안에는 책을 읽기는 했대? 독서 감상문 발표를 아주 잘한 모양이에요. 서점 주인은 유년에게 다가와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저 책만 읽지 않을게요. 여기서 심부름을 해도 좋고. 독후감이나 써라. 독후감요? 유년이 한순간 고개를 들며 눈을 빛냈다. 서점 주인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조금 전에 장학사 선생이 그러던데 퍼시픽에서 책 읽고 친구 독후감 대신 써줬다고. 아, 그거랑 똑같아. 저기 있는 세계 명작들 읽고 독후감이나 써라. 왜요? 서점 주인은 혀를 찼다. 요새도 독서는 아날로그하게 시켜야 한다며 굳이 헌책방에 와서 애들 책 드리는 엄마들이 꽤 있어. 바로 그 책 읽을 나이에 아이가 쓴 추천의 글이 있으면 엄마들이 좋아하거든. 너는 여기서 책 읽어서 좋고 나는 책 파는데 도움이 되어서 좋고. 더위가 착실하게 세상을 달구는 동안 골목에서는 몇 명의 노인이 또 세상을 떠났다. 더위와 알코올로 머리가 돌아버린 듯이 시비를 걸고 싸워대다가 외삼촌은 한쪽 눈을 심하게 다쳤다. 그 여름 내내 유년은 매일 서점에 들락거렸다. 학교가 끝나면 그늘진 곳을 따라 걷고 또 걸어 서점에 갔다. 방학이 되자 학교에서 내준 방학 과제를 책가방에 담아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책을 읽고 서점 주인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낡은 단말기에 키보드를 두드려 글을 썼다. 무엇을 읽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렇게 하루 종일 읽고 쓰고 또 쓰고 읽다 보면 서점 주인은 유년을 데리고 나가 점심을 먹고 산책을 했다. 유년은 그 시간들이 무척이나 좋았다. 오후 내내 책을 읽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서점에 나오면 유년이 전날 써둔 글은 큼직한 폰트로 이면지에 출력되어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고칠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다. 사장님은 꼭 국어 선생님 같아요. 유년은 서점 주인이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이리저리 고쳐보며 중얼거렸다. 아니면 그 책 만드는 사람요, 편집자. 책 만드는 일을 할 때 이런 기호를 쓴다면서요. 국어 시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그 정도 기호는 아무나 다 써. 서점 주인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다가도 유년에게 학교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다. 아주 오래된 책들을 다루는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도서 카드, 빨간 펜을 들고 글을 고칠 때 쓰는 각종 교정 부호들, 무엇보다도 그는 유년의 복잡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과 그 섬세한 뉘앙스를 오며 가며 지나가는 말로 가르쳐 주었다. 세상에는 감정의 종류만큼 많은 단어들이 있다는 것도 그렇게 서점을 오가는 매일매일이 유년에게는 색색까지 타일을 한 장 한 장 붙여 커다란 그림을 붙여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으로 유년은 그 골목 너머의 세상을 그려볼 수 있었다. 먼지 냄새가 풍기는 낡은 책 속, 이미 몇백 년 전의 이야기 속에서 서점 주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 속에서 짐 호킨스가 펼쳐놓은 보물섬의 낡은 지도처럼 혹은 마법의 구두를 신은 도로시가 오주의 마법사를 찾아 따라가는 노란 벽돌길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두 세계 사이에 한 장 한 장 벽돌을 놓듯이 유년은 낡은 책들을 소중하게 읽었다. 그렇게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글을 쓰면서 유년은 막연하게 부끄럽기만 했던 감정들을 조금씩 구분하기 시작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유년은 그들을 두려워했다. 자신도 커서 가족들처럼 되어버릴까 걱정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모습을 혐오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유년은 생각했다. 이모가 뭐라고 하든 엄마가 신경을 쓰든 말든 언젠가는 이 개천을 떠나고 말겠다고. 용은 되지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런 후에 엄마와 동생들과 이모와 외삼촌을 데리고 가겠다고. 벗어날 수 없는 늪이 아니라 누군가는 여기를 떠나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말겠다고. 하지만 슬슬 이모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방학인데도 자꾸만 어딜 가는 것이 이모 눈에는 영 못마땅했던 모양이었다. 결국 이모에게 붙잡힌 유년은 장학사의 소개로 어디 책을 볼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넌 대체 무슨 어린애가 그렇게 대바라졌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학교에서 장학사 선생님이. 장학사?
그런 사람에게 뭘 어떻게 했는데 너한테 그런 걸 왜 해주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윤현아, 이모와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얼굴 절반에 붕대를 감은 채 드러누워 있던 외삼촌이 영 무기력한 목소리로 한마디 툭 던졌다. 사람은 말이야, 자기 분수를 알아야 행복해지는 거야. 이 동네에 태어났으면 이 동네 사람답게 사는 게 행복이야. 적당히 빈둥거리며 살다가 나이 차면 적당한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애 낳으면 제일 좋은 거지. 윤현은 이모와 외삼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동안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골목이 개천이라면 가족은 늪이었다. 그 늪을 박차고 일어나듯 윤현은 힘주어 말했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더워서 다들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평생 이곳을 벗어나지 못해서 다른 세상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다. 주먹을 꼭 쥐고 밖으로 달려나가며 윤현은 생각했다. 길이 놓여 있다면 우선은 그 길을 따라가 볼 거라고. 여기 있어라, 여기 남아라,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버리고 갈 거라고. 이 늪에서 도망치고 말 거라고. 윤현은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 불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헌책방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서점 주인은 윤현의 앞에 쪼그려 앉고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난 말이다. 지금의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좋아해. 그래서 난 네가 꽤 마음에 든단다.